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해마다 경제는 항상 화두였습니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 현상이 계속되면서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 가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지역 경제의 침체 위기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해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차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차선영 기자, 우리가 네. 그동안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항상 해왔는데 네. 이 삼고 현상이 나타나면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경기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제 침체의 원인이 한 가지 문제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금리가 높다든가 또 사회 현상들, 예를 들면 인구 유출로 인해서 이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게 된다든지 여러 요인이 있을 텐데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양한 이런 조건들, 각종 정책 지원을 받게 되고 또 경제 기업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덜한데 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경기 침체의 영향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침체할수록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은 대표적인 게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경제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부동산 시장일 겁니다. 네네. 고금리만 놓고 봤을 때도 집을 산다거나 하면 보통 은행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자가 높으면 그만큼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집을 사려다가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고 좀 부동산 경기 자체는 수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금리일 때 대출 받아서 좀 영끌해서 집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집을 산 뒤에 이 부동산 침체나 고금리를 못 버티고 이 경매 절차를 밟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갚지 못해서 이렇게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는 임의 경매 신청 건수가 지난해 10만여 건으로 2014년 이후 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경기 침체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지역의 상권이 아닐까 네, 싶은데 지역마다 있는 유명 상권도 이런 경기 침체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구의 대표적인 상권, 이 동성로는 대구의 상징이자 젊음의 거리로 불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보면 동성로 곳곳에서 빈 점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들 임대 현수막을 붙인 상태인데요. 사실 동성로는 10여 년 전부터 이 세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라앉은 경기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시 차원에서 동성로 일대를 관광 특구로 좀 지정하고 빈 점포를 대학의 도심 캠퍼스로 활용하거나 단기로 임대하는 방안도 내놨지만 상권 회복은 속도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네, 대도시만 그런 건 아닌데요. 강원도 속초시의 도심 번화가 침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설악 로데오 거리 얘긴데요. 전국 10대 관광시장에 이름을 올린 속초 관광수산시장과 바로 연결되는 도심 번화가입니다. 네네. 과거에는 의류 매장이나 쇼핑점, 통신기기 판매점이 가득했던 도심 중심 상권이었는데요. 지금은 소규모 상가 공실률 2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지역의 대표적인 상권들이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상품 구매가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으로 넘어가면서 또 상주 인구도 줄어들고 있죠.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례로 대구하고 속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전국 상권들이 다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지역의 상권들이 침체해가고 또 몇 집 걸러 한 곳씩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실률이 부동산 선행 지표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지역 상권들의 공실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안수민 기자의 브리핑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옷을 사기 위해 아니면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가기도 하고 대형마트나 아니면 잘 알려진 상권, 점포를 이용하기도 하죠. 이런 상가를 다니다 보면 간혹 점포가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공실이죠. 전체 상가 점포 대비 빈 점포의 비율인 공실률은 경기 침체의 기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주요 상권의 공실률을 분기마다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지난 2024년 1분기까지의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 추이를 봤습니다. 2020년 1분기가 5.6%였는데 24년 1분기가 7.6%, 4년 전에 비해 2%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증가율로 보면 35%가 늘어난 겁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2020년 4분기, 이때가 코로나 절정이었던 때였는데 당시보다도 지금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1분기가 부동산원이 분기별 공실률을 공개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공실이 늘어나는 이유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주된 상황인데요. 다른 그래프 보시죠. 전국 소규모 상가의 임대가격 지수 추이입니다. 2021년 4분기를 기준치 100으로 봤을 때 전국 평균 가격 지수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계속해서 내려가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본다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경기 침체로 인해 가게 운영을 못하게 되고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9.5%였습니다. 전년보다 0.8%포인트가 늘었습니다. 폐업자 수도 전년도 80만 명에서 11만 명이 늘어난 91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전국 평균이기 때문에 지역별 상황이 세세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이미 지역 상권에서는 공실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등 경기 회복은커녕 갈수록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곳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한수민 기자의 브리핑까지 들어봤는데 이런 네. 상황이 개인 사업자 영역뿐만 아니라 고금리, 고환율 같은 이런 3구 현상 겹치면서 특히나 또 고금리 같은 경우는 지역 건설업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이 부산에선 건설사 두 곳이 잇따라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네. 건설사를 평가하는 데에는 시공 능력 평가를 적용하는데요. 각 업체가 한 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겁니다. 네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이 부산에서 부도 처리된 곳들이 이 시공 능력 평가액이 부산에서 25위와 29위를 차지할 정도의 중견 건설 업체라는 점입니다. 이 지역 건설업계 위기설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는데요. 결국 지역 중견 업체조차도 버티지 못하고 부도 처리가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역 건설업계들도 점점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 5월까지 모두 14곳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 한 곳, 또 경기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지방 건설업체였습니다. 네. 그만큼 지방의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역으로 갈수록 이런 대외적인 상황 여건에 의해서 건설업계가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업계에서는 공사 자재비가 3년 전 대비해서 30%가량 올랐고 네. 또 뭐 고금리로 미분양이 늘어난 것도 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고금리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민간 건설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미분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1년 만에 다시 또 7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 미분양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건설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초반에 얘기했던 공실률이 부동산 선행 지표라면 이 미분양은 경기 침체의 실질적인 선행 지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1,997가구였습니다. 1년 만에 다시 7만 가구를 넘어선 건데요. 한 달 전보다 10% 이상 증가했고 5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 네, 특히나 맞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미분양 공동주택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예. 4월 기준으로 보면 대구의 미분양 공동주택 9,667가구로 전달보다는 1.5%가량 감소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사실 대구 미분양 주택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에도 계속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이런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미분양 역시도 뭐 어떤 특정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의 건설업계들이 뭐 갈수록 계속 발등에 불을 안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금리가 뭐 오르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또 뭐 각종 대외적으로 좀 굉장히 리스크한 상황이 많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좀 소위 말하는 유동성이 낮아지는 현금을 좀 융통하기 힘들어진 상황인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이 미분양 물량 좀 털어내는 게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 기존 가격보다 할인해서 분양하면 하는, 이 쉽게 표현하면 할인 분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도 좀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계약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다 보니까 이미 입주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사게 된 겁니다. 네. 이 때문에 할인 분양을 반대한다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좀 할인 분양받은 입주자들의 입주를 막는다든지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할인 분양도 결국 경기 침체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가나 토지 거래 역시 예전만큼 또 활성화되지는 활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던데요. 네, 지난해 연간 전국 지가는 0.82% 상승하긴 했습니다. 네. 상승이긴 했는데 이 전년 2.73%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이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네. 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가 상승률 감소하긴 했지만 상승폭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수도권 상승률 그래도 1.08%로 보인 반면에 지방은 0.4% 상승에 그쳤습니다. 특히 제주는 마이너스 0.41%를 기록해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땅값이 하락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토지 거래량도 전년도보다 17% 이상 줄었는데요. 이렇게 땅값, 토지 거래량이 이렇게 모두 줄었다는 건 그만큼 지역 경제가 침체했다 이런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역의 상황이 더욱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창신대학교 부동산 경영대학 원장으로 계시는 정상철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창신대학교 부동산 경영대학원장 정상철 교수입니다. 예, 교수님, 땅값 상승이나 하락, 또 토지 거래 이런 것들이 지역의 활력이나 개발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을 텐데 이미 지역 상권에서는 공실률도 높고 빈 점포가 계속해서 생기는 현실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땅값 상승률을 이렇게 보면은 전국적으로도 0.82% 올랐고, 그 중에 경남, 부산, 울산은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토지 거래량도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상가도 공실률이 높은데, 이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익용 부동산 중에서 상가는 실물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네. 네. 경제 침체 얘기가 꽤 오랫동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이런 상황을 수도권과 지역으로 나눠서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불황이 오면은 지역 경제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니까 건설업 배업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올해 2만 명이 넘었고, 또 부동산 중개업소도 지난해부터 매달 1,000건 정도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하죠. 지방일수록 인구 유출이 심하고 거기다 지역개발 호재도 없고 청사진도 없는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많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공장 문 닫고 사람은 떠나고 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뭐 지역이 또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역의 경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건 정부의 역할이라는 건데 매번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지역을 생각한다면 좀 어떤 방향성이 더해져야 할까요? 네, 부동산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지방에는 전혀 먹혀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경남에 예를 들면 창원, 김해, 양산 일부 지역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해당은 되지만 실제 사업 시행 요건을 보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재건축할 때 여러 단지를 이렇게 묶어서 100만 제곱미터 규모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남 지역에서는 그럴 만한 공간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차순영 기자, 이런 네.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결국에는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고 또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거는 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도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혈세를 아껴 써야 하는 부분 있지만 예정된 재원을 받지 못한 사업 축소하거나 폐기되거나 또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면서 결국 지자체의 재정 악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더 어려움이 큽니다. 이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서 이 재정 자립도가 높으면 중앙정부에 그만큼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구는 줄고 또 부동산 거래가 하락하면서 이 관련 세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 지자체들은 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이 재정 자립도가 낮을수록 자체적으로 재정 운용 능력도 떨어지는데요. 통상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보다는 재정 자립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세종, 인천을 제외하면 50%도 이 재정 자립도가 되지 않습니다. 네네. 기초단체로 가면 10에서 20% 정도가 많고 그나마도 재정 자립도 10%가 채 되지 않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좀 안 그래도 지역에 쓸 돈이 없는 지자체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경기 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적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이 또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나름대로 좀 그런 자구책들을 시행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답답한 건 지자체들이기 때문에 네. 뭐 다양한 방식으로 대안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좀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유치입니다. 일단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오고 지역에 정착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자체마다 건설업을 지원하면서 경기 부양 방안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 사례로 이 부산시의 경우는 하도급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의 발주 계획이나 협력업체 모집 정보 등을 공개하면서 지역 업체의 하도급 이 수주 확대를 꾀하고 있고요. 네네. 부산 진구에서는 건설사들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 1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가덕 신공항 건설 공사에 참여할 지역 업체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에 대해서도 지역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주목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지역 경제의 그 체력을 키우는 부분도 미룰 네.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대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좀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방안들은 없을까요? 네, 세계적인 뭐 경기 부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 좀 대신 대외적인 상황에 대응하고 좀 위기에 버티기 위해서는 이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법이 중앙정부에 현재는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뭐 정부가 주는 교부세나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재정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역 경제 침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높습니다. 예. 뭐 국세를 지방세로 추가로 이양한다든지 지방세를 확충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 또 고민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차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항상 해왔습니다만 올해는 그 강도가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기초단체들로서는 더더욱 특단의 해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수도권 집중이 아닌 지역을 골고루 살리는 노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